그리고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에요. 서술형 또는 단답형입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뭐 단답형 위주로 문제를 낸다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서술형으로 물어봤어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첫 수업 했는데, 넓이나 깊이가 중학교 과정보다는 좀 넓고 깊죠? 그쵸? 네. 맞죠? 네. 이건 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자, 오늘 두 개 단원 나갈 거예요. 오늘은 저기 수학 파트하고 그 다음에 신경 파트도 나갈 겁니다. 네, 부지런히 나가도록 합시다. 진도는 쭉쭉 뽑아야지. 진도는 쭉쭉 뽑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자, 페이지 54페이지. 저번에 탐구 연습까지 설명했죠. 물까지 설명했지. 그 다음 뭐 비타민이나 부경련자 이런 게 알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 파트 이제 봅시다. 오늘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조장장 이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바쁘게 뛰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영지구간에 들어가서 일주 정도 지나서 이제 한 사이클 돌았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소감이 어때요? 과학은 어렵고. 네? 과학은 어려운데 수학은 수학은 할만한데 과학이 생각보다 만만하다. 예. hin준이 소감이 어때요? 한 사이클 돌아보니까. 할만하다. 잘할 수 있다. 두고 봐라. 네. 가연이는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고는 친구가 이해가 안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일주일 지났는데 소감이 어때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 재밌다. 예, 재밌다. 예. 그 뒤에는요? 졸려요. 네? 졸려요. 졸리다. 이 정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꾸 졸음이 온다. 좀 더 깊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수학 파트 저번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고분자 물질들. 굉장히 큰 거죠? 고분자 물질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저분자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소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분자와 저분자로 분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죠. 우리 책에서 언급된 것은 입자 너무 크니까 흡수가 안 돼. 그래서 흡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쪼개는 거고요. 또 하나는 큰 거 자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없어.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소화를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데, 고분자는 도대체 뭐고 저분자는 도대체 뭐냐? 저번에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했었죠. 이 고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녹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분자 물질이에요. 이것들은 우리 몸에 직접 이용할 수도 없고 흡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해야 되는데, 이 분해하는 과정이 좀 달라요. 녹말은 몇 번 분해돼야 된다고 했지? 두 번. 근데 녹말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고 했지? 몇 단이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몇 단이 분해되면 포당이 되는 거죠. 이 포당이 최종 3대 포당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단백질 분해하게 되면 역시 두 번에 걸쳐 분해되는데,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지? 폴리펩타이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최종 상부로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한 번에 분해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방산하고 책에 따라 좀 다르지만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분해돼.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녹말은 두 번 분해된다. 단백질은 두 번, 지방은 한 번 분해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분해되는 것은 아예 성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소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성분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화학적 변화가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화학적 소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화학적 소화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 화학적 소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와 반대로 성분 자체가 바뀌지 않는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 그런 소화를 물리적 소화 또는 기계적 소화라고 불렀었죠. 자, 기계적 소화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참고로 이빨을 씹는 것을 저자운동입니다. 저자운동이라고 부르고, 위가 꿈틀거리면서 음식을 섞어줘요. 이걸 혼합운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창자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음식을 섞어주면서 보내줘요. 이걸 연동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기계적 소화고, 이 기계적 소화의 목적은 어떤 성분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음식물을 잘게 쪼개므로써 무엇을 크게 할 수 있다? 표면적을 크게 할 수 있다. 표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소화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측에서 이제 효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가 안 돼 있고 왼편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적혀 있는데, 자, 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효소 한번 보자. 자, 효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꼽으라고 그런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두 가지 꼽는데, 공통적으로 효소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DNA라고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관련된 DNA 안 배워요. 우리 효소가 생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도대체 효소가 뭔데?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반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은 뭐라고 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 대사를 잘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잘 도와줘? 좀 어려운 말이 등장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줘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우리 체내 물질 대사를 축시켜주는 물질을 촉매라 불러. 화학적으로 부를 때는 촉매라 부르는데, 얘는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촉매야.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생체 촉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효소의 정의야.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우리 체내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생체 촉매이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생체 촉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겠지. 자, 도대체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린다면 화학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다시 한번, 화학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감이 올 듯 말 듯 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물질이 있다 치자. 이렇게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물질이 있다 치자. 이게 이제 반응이야. 이 반응이 일어난다면, 내가 반응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런 물질을 바뀐다 치자. 그래서 우리 얘를 반응물이라고 부르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부르겠어요. 이거를 우리 반응이라고 부르겠지.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반응물이 흰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흰색, 검은색으로 뚝딱 바뀌냐?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이 반응이 처음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민준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지 생성물이 될 수 있을까? 쪼개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잘라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쪼개지게 되면 이렇게 흰색, 검은색이 낱개로 존재해요. 이게 깨지면서. 근데 이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야. 왜 그러냐면 얘네는 결합되겠지? 그럼 결합의 목적이 뭔데? 안정화되는 거야. 그럼 얘는 나중에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활성화 상태로. 활성화 상태를 부르는데, 이 활성화 상태로 가야만 요것과 흰색과 검은색이 결합해서 생성물로 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반응물이 활성화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활성화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흰색, 검은색이 결합해서 생성을 갈 수 있어요. 결합의 목적은 뭐야? 안정화되는 거야. 그럼 이 결합이 형성되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밖으로 방출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 생성물을 가지기 위해선 직접 다이렉트 갈 수 없고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생성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반응이 먼저 선행적으로 일어나야지 최종적으로 이 생성물이 진행될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활성화 상태로 진입할 수 없고, 활성화 상태로 진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생성물을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선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요만큼의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공급돼야지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 손에 어떤 종이가 있다 치자.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의 수소문은 포당입니다. 포당이고, 이 포당이 공기 중에 산소 결합을 해요. 그럼 이것이 CO2와 H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포당이 있어. 공주에 산소가 있어. 그러니까 이 포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내가 막 휘저었어. 그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왜? 활성화 에너지가 분배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거 반응이 일으키면 어떻게니까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여줘야 되겠지. 그럼 이게 활발하면서 CO2, H도 분해가 돼. 내가 이 라이터 불 켜주고 이게 바로 뭘까? 활성화 에너지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 이게 분배 안 되면 아무리 산소가 있고 포당이 있어도 이 반응 자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효소라는 것은 이때 소비되는 이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지. 예를 들어볼게.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니까 좀 미리 좀 선행적으로 좀 잘 설명할게요. 자, C6H12O6 요게 중학교 과정에서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포도당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포도당을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시켰어요. 그럼 이 포당이 분해가 됩니다.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 배우고 쳤겠습니다만 이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커요. 반응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말로는 전기 음성도가 대단히 커요. 남자 전자를 빼주려고 눈이 빨개져 있어. 그래서 막 드리번 거리다가 얘를 만났어. 얼씨구나 하면서 이 산소가 탄소와 수소한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전자를 뺏는 거야. 그래서 이 산소가 탄소와 결합하게 되면 이 탄소를 만들게 되면 탄소한테 달라붙어서 탄소한테 전자를 뺏어서 이산화탄소를 물질이 만들어요. 지구에요. 그 다음에 산소가 수소와 결합하게 되면 수소로부터 전자를 뺏어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요. 그래서 포당이 산소 결합하게 되면 이것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고 이쪽은 에너지가 많고 이쪽은 에너지가 적으니까 이때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지. 이게 바로 포당의 연소 반응이야. 근데 이러한 반응은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몸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 똑같지만 이게 우리 몸 속에서 진행된다 라고 한다면 이 반응을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이렇게 까만 그랬을 거야. 세포호흡이라고 했고 이게 몸 바깥에서 일어난다. 체외에서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이 반응을 바로 포당의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은 똑같습니다만 몸 속에서 일어나냐 아니 몸 바깥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세포호흡과 연소 반응을 구분할 수 있어요. 화학식은 똑같아. 근데 이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몸 바깥에서 글루코스가 분해되기 위해서 내가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여줘야 돼. 즉 활성화 에너지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약 400도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이터를 꺼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반응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몸속에서 이 글루코스가 산소 결합해서 CO2와 H로 분해되는데 약 400도 정도의 열을 낼 수 있는 라이터가 내 몸에 있어 내 몸에 불을 지를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내 세포가 손상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 몸에서는 400도 정도의 열을 갈 수 없고 우리 몸에서는 36.5 우리 몸의 체온 같은 36.5도씨에서도 이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 몸 바깥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약 400도가 필요한데 우리 몸속에서는 약 36.5도씨밖에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런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선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효소가 여기 존재합니다. 효소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 몸 바깥에서 진행되는 연소 반응에서는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4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밥이 있는데 밥을 내가 먹었어요. 그럼 내 몸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요. 소화를 거쳐야 되는데 그 소화는 바로 효소에 의해서 진행돼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소화가 다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밥 먹지 않고 밥을 바깥에 휙 던져놨어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분해되는 데는 한 2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밥이 중에 막 썩겠지. 썩으면서 완벽하게 분해되는 데는 2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에서는 24시간 내에 분해가 되는데 우리 몸 밖에서는 2달이나 걸리는 이유가 우리 몸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지? 자, 이걸 그래프를 한번 잠깐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 X축을 반응으로 보고요. Y축을 에너지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응물이야. 여기가 반응물이고, 생성물.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이다. 생성물인데,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은 그냥 결과만 본다면, 이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의 에너지 작으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생성물이 될 거야. 결과만 본다면,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벌어지지. 직접적으로 가지 않아. 이 반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쭉 높아졌다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다이렉트로 오는 거,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거랑 똑같이 요 차이 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겠지. 밖으로 방출돼요. 그래서 이 반응과 생성 에너지 차이만큼 출입하는 에너지를 좀 어려운 말로 반응이라고 해요. 반응에 버린다. 반응이라고 하고 이 반응만큼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직접 다이렉트로 떨어지나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나 똑같다는 얘기야. 자, 이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이 반응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효소가 있다면 이렇게 높은 활성화 에너지 요구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흰색으로 표현한 거 있죠? 흰색으로 표현한 것은 효소가 없을 때,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은 효소가 존재했을 때는 상대적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반응을 때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효소가 어떤 건지 알겠죠? 자, 효소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효소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체내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생체 촉매입니다. 선생님, 촉매는 뭐예요? 아, 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물질을 바로 촉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생명체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게 효소의 정의야. 그럼 효소 이게 단가요? 아니요. 효소 두 번째 듣자 보자.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로 되어 있냐면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 있어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근데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이 단백질은 굉장히 복잡한 나무인데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자기자신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 입체 구조가 열과 pH가 맞지 않으면 이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그걸 변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얘는 온도, pH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가 아니게 되면 그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 이 효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게 되면 뱃속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소화 불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날씨가 추운데 내가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추운데 막 노출돼 있어. 그러면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효소가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과 연결된 개념이 특정한 온도와 특정한 pH에서만 활성을 갖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번에 설명했고요. 그럼 온도와 pH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자, 효소가 온도에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그래프 하나 볼게요. 이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효소의 활성이에요.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냐?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건데, 활성을 나타내는데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온도가 높으면 활성이 커져요. 그러다 과도하게 높아지죠? 오히려 활성이 떨어져요. 보통 일반적으로 약 35에서 40도.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35에서 40도에서 최고의 활성을 나타내고 온도가 높아도 또 온도가 낮아도 오히려 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일반적인 최적 온도는 약 35에서 40도 정도가 최적 온도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가 가장 좋고 이보다 온도가 낮게 되거나 높게 되면 오히려 효소의 활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온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좋아하는 pH 뭡니까? 자, 요건 좀 달라. 효소가 좋아하는 pH는 중성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중성 아닙니다. 효소가 좋아하는 pH는 그때그때 자, I say 그때그때, you say 달라요. 효소가 좋아하는 최적 pH는 효소의 종류마다 그때그때 왜 안 해? 다시 합니다. 효소가 좋아하는 pH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그렇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효소의 종류마다. 그럼 그 그래프를 한번 보자. 자, 여기가 활성이고요. 여기가 pH입니다. 혹시 pH라고 하면 혹시 공부했니? pH? pH 알고 있나? pH 잘 생각합니다. pH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수소 이온 농도 지수야. 어떤 용액 속에 H+의 농도를 정의하는 H+의 농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pH입니다. H+의 농도를
H 플러스 농도 왜 중요해요? 이 H 플러스의 농도가 또 그 물질이 얼마나 산성이냐 또는 염기성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있을 때 물보다도 H 플러스의 농도가 높다. 물이 갖고 있는 물이 H 플러스 갖고 있는데 물보다 H 플러스 농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얘를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보다 H 플러스의 농도가 작다. H 플러스의 농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얘를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과 H 플러스의 농도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얘를 중성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물은 도대체 얼마만큼 H 플러스를 갖고 있냐면 25도씨라면 순수한 물이라고 한다면 이때 H 플러스의 농도 문제가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물보다 또 H 플러스의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산성이라고 하면 뭐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든가 또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든가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H 플러스 농도가 높을 때 이게 산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든가 또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든가 이렇게 H 플러스 농도가 물보다 더 적을 때 우리 얘를 염기성이라고 해요. 염기성. 근데 이걸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pH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pH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H 플러스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준 겁니다. 마이너스 10g 아니야. 마이너스 로그야.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고 H 플러스의 농도를 붙인 것을 pH라고 합니다. pH. 그러면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그럼 물의 pH를 구하면 물의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얼마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H 플러스 농도가 더 많아.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 pH가 6이 되겠지. 그렇죠? 얘는 뭐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겠지. 얘는 얼마 될까? 8. pH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pH 7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H 플러스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H 플러스가 적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7을 기점으로 해서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산성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고 숫자가 커지게 되면 염기성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pH가 1만큼 차이 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0배. 10배 또는 10의 마이너스 1승만큼. 그렇죠? 그래서 pH가 2만큼 차이 난다라고 한다면 100배. 3만큼 차이는 1000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다 pH야. 자, 그래서 pH 7이 중성인데 물론 이제 화학을 배우시게 되면 pH 7이 꼭 중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pH 7을 중성으로 봅니다. 자, 효소가 좋아하는 pH는 효소의 종류마다 그때그때 다른데 하나, 둘, 셋, 네 개만 배우시면 돼요. 여기다가 A, B, C, D가 있고요. 여기가 숫자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7이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가 좋아하는 pH는 각 효소의 종류마다 그때그때 다른데 네 종류만 들어가시면 돼요. 선생님 네 종류 너무 많아요. 좋아, 그럼 세 종류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세 종류 너무 많아요. 그럼 두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두 가지만. 우리 이건 뭐 하는 거 네 가지 기억하면 되겠지. 자, A 효소 좀 한번 보자. A는 pH 2.0에서 가장 활성을 갖는 효소야. 누굴까? 우리가 배웠어. 중학교 과정에서. pH 2에서 활성을. 강한 효소, 펩신.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은 pH 2.0에서 활성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pH 7.0에서 활성을 받는 게 있어요. 얘는 녹말 분해 요소인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C, pH 8.0에서 활성을 받는 거 트립신. 그 다음에 pH 9.0에서 활성하는 거 라이페이스. 네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종류만.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신상이 좋아요. 암기 못하면 나중에 틀고 다실 수 있습니다. 어이쿠야 하면서 틀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넘어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효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성을 낮춰서 물질에서 촉수해주는 생체 충분이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이 단백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과 pH 빈간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 등의 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소의 특성 마지막 한 가지는 효소는 단백질로서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백질 이렇게 저기 효소 이렇게 있다 치자. 효소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배열 순에 따라서 입체 구조는 제각각인데 만약에 효소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 치자. 그러면 이 효소가 뭔가를 타겟팅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기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밀레이스다라고 한다면 아밀레이스의 기질이 뭐가 되는 거야? 녹말이 되는 거야. 펩신이라고 하면 펩신의 기질이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거야. 라이페이스의 기질이 뭐가 되는 거야? 지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효소마다 자기가 타겟팅하는 물질일 때 그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효소가 있으면 효소가 나한테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질이 있으면 기질도 입체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게 마치 열쇠와 잠수대처럼 딱 들어맞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아밀레이스다라고 녹말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단백질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맞아 입체 구조가. 그러니까 이 아밀레이스는 단백질과 결합할 수 없으니까 반응 못 시키는 거야. 오로지 녹말하고만 입체 구조가 맞으니까 녹말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성질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기질 특이성. 자,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소가 있을 때 그 효소가 입체 구조가 일치하는 특정한 기질을 한번 반응해요. 딱 한 놈만 팬다는 얘기야. 입체 구조가 일치하는 딱 특정한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불러.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질 특이성의 단어는 몰라 좋아. 그렇지만 이 기질 특이성의 의미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놈만 팬다. 입체 구조가 맞는 그룹하고만 반응한다. 그룹하고만 결합해서 뭔가 반응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효소 펩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펩신은 오로지 무엇하고만 반응한다? 단백질하고만 반응한다. 녹말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다. 오케이? 됐죠? 자, 효소까지 설명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이제 소화 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소화 기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소화 기관은 모두 세 군데를 배울 거야. 세 군데. 홀, 이게 뭐요? 이게 사람의 내장기관입니다. 내장기관. 어떤 그림인지 대강 이해가 되시나요? 민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민준이가 한 명 희생을 해서 다른 친구에게 실제로 한번 보여주는 안 되겠죠? 자, 이거 입입니다. 입이고요. 여기가 식도예요. 그다음 이게 위장이 되겠죠? 위장. 그럼 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 있죠? 위가 있고 이 아래쪽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회장, 공장 이렇게 여러 개의 장이 있는데 그 소장의 맨 앞부분을 우리는 12지장이라고 해요. 12장이라고 부르고 이 12장도 역시 소장의 일부분이야. 소장은 작은 창자입니다. 이 소장은 우리 몸의 창자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어요. 소장의 길이는 약 한 7m 정도 됩니다. 대장보다 소장이 훨씬 더 길어요. 그 이름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이고 이게 쓸개. 쓸개. 그리고 이게 이장. 흔히 말하는 췌장이라고 하는 거.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이렇게. 우리 몸의 기관 이렇게 설명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어디 있냐면 페이지 55페이지 봐봐요. 자, 55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그림을 참조하시게 되면 책에 있는 그림보다도 제 그림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사실감이 있지 않아요? 아까 강의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세 군데야. 입, 위, 그 다음에 12장. 여기서 소화가 벌어집니다. 자, 소화가 벌어지는데 그럼 어떤 영양소가 여기서 소화되냐? 입에서는 녹말만 소화됩니다. 녹말.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돼요. 단백질이 소화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몽땅 다 소화됩니다. 몽땅 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어디서 한번 보자. 녹말 몇 번 분해돼? 한 번, 두 번. 단백질 한 번, 두 번. 지방 몇 번 분해돼? 한 번 분해돼.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서 보면 녹말 몇 번 분해될까? 한
번, 두 번. 단백질 한 번, 두 번. 지방 한 번 분해돼요. 그렇죠? 맞죠? 계속 딱 맞지? 그 다음에 이 각 수학 기관마다 그 pH가 좀 달라요. pH가. 입에서의 pH는 7.0이고요.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위장에서의 pH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소장의 pH는 8.0이에요. 8.0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 펩신의 최저 pH는 2.0이에요. 아, 얘는 위장에서 작용하는 효소네. 아밀레이스는 7.0에서 가지고 얘는 뭐야? 입에서 작용하겠네. 트립신은 8.0이야. 얘는 소장에서 작용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몸의 소화기관의 각각의 pH는 각각 다르고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소화 효소의 종류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잖아. 쓸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소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각종 효소라든가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비가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관에서 쭉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봅시다. 먼저 입에서의 소화. 저번 시간에 내가 생물을 막 설명하니까 민지가 선생님 생물을 설명하니까 되게 낯설어요 라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나? 예, 이제 적응되죠? 예, 처음에 내가 이제 막 생물 설명하니까 막 낯설고 막 이상해 막 진짜 선생님 맞아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입에서 소화 한번 보자. 자, 입에서는 아까 그랬듯이 녹말만 소화돼요. 녹말 소화되고 입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음식물 속에는 딴 거를 건드지 않아요. 오로지 녹말만 보내야 됩니다. 녹말만. 녹말이 몇 단으로 보내요. 몇 단으로. 몇 단으로 보내야 되는데 효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효소가 이름이 뭐야?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그럼 아밀레이스 어디 있어요? 이거 침 속에 있어요.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몇 단으로 보내요. 물론 이때도 그냥 효소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저작운동. 그쵸? 이빨로 잠깐 씹어. 그다음에 털 갖고 어떻게 돼? 막 뒤집어준단 말이야. 그쵸? 섞어줘. 근데 참 신기하죠? 이빨이 막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혀가 움직이는데 혀는 깨물지 않아. 그치? 신기하잖아요? 그러다 가끔 한번 실수한 적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한두 번 정도 혀를 깨물어 본 적 있을 거야. 감히 깨물어 봤죠? 어때요? 엄청 아프지? 그쵸? 어휴. 진짜? 어휴. 네, 끔찍합니다. 네. 아무튼 침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아밀레이스가 침에 섞여 있는데, 요 침을 분비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내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침을 분비해야지 하고서 막 침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침이 분비돼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대뇌에서 영향을 주거든. 근데 침을 분비하는 것은 대뇌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얘는 누가 명령을 주냐면 우리 뇌 속에는 연수라는 곳에서 명령을 줍니다. 연수라는 곳에서 침 분비를 해요. 근데 이것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해요. 반사인데 그럼 침 분비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분비가 돼. 그럼 내가 이거를 배워서 하는 거야? 배워서 나도 모르게 막 몸이 익숙해져서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반사를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무조건 반사라고 참고하십시오. 뒤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만 들어있냐? 그렇지 않아요. 침 속에는 약간의 살균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살균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살균 성분이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에요.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약간의 살균 성분을 띱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났을 때 뭐 후신이나 연골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떤 자기 몸에 상처 났을 때 주로 하는 행동이 뭐야? 혀를 막 핥죠. 그렇죠? 이 침 속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살균 성분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 부위에 침 바르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침 속에는 살균 성분이 있고요.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들이 더 많습니다. 좀 신기하죠? 네, 근데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살균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건 끝이야. 그 다음에 최적 pH는 7.0. 끝이야. 이거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만약 시험 때 낸다면 우리가 녹말,
이 녹만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검출하는 반응이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시킬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밥을 먹은 다음에 아이오딘, 칼륨을 집어넣고 색깔이 보라색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다음에 칩을 걷어 섞어. 그럼 이 보라색이 어떻게 된다? 점점 없어지겠지. 그렇죠? 왜? 녹만이 엿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엿당을 검출하는 반응이 무슨 말이야?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 그래서 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되는 광경을 내가 어떤 색깔의 변화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이오딘, 칼륨을 집어넣는다면 색깔이 점점 옅어질 것이고, 그다음 베네딕트 용액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베네딕트 용액의 색깔이 나타나겠지. 이게 되죠? 이거 끝이야. 자, 그 다음. 자, 위에서의 수학 과정. 위장에서 수학하죠. 자, 위장에서는 무엇만 써야 된다? 단백질만 써야 된다. 자, 우리가 음식을 뚝딱 삼켰어요. 그럼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데, 음식을 삼켰다고 해서 내가 소화 효소를 분비할까 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진 않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소화 효소가 분비해요. 역시 이것도 뭐야? 무조건 맞아요. 그럼 이 소화 효소 분비는 누가 나타날까? 연수라는 곳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뇌 뒤에 있는 순골이라고 하는 연수인데, 연수가 망가지게 되면 소화작용은 뭐예요? 소화작용. 소화효소 분비가 안 돼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우리는 연수와 같은 그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뇌 부위가 망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뇌사자라고 해요. 식물인간이 아니에요. 식물인간은 이런 생명활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단, 운동을 하거나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식물인간이라고 해요. 근데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이런 연수나 또는 간내가 망가지게 되면 스스로 심장을 뛰게끔 하고 스스로 호흡을 하고 스스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바로 뇌사람, 브레인데스입니다. 그게 실제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식물인간은 의학에서 바라보는 죽음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뇌사자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새로 깨어난 뇌사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깨어난 그런 케이스는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고된다면 그 사람의 말로 정말 좀비겠죠.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위에서의 수학을 자, 우리가 음식물을 삼켜요.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겠지. 식도를 따라 쭉 내려가다가 음식물이 위 벽을 잡고 음식물에서 먹죠? 음식 먹습니다. 먹으면 식도를 따라 쭉 따라서 위장에 갑니다. 위장에 음식을 딱 위벽에 치죠? 그러면 그것이 시험을 이걸 잡게 되면 우리 몸에 그 위장이 있으면 그 위장에 점막세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에 어떠한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인데 그 세포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선생님, 호르몬이 뭐예요? 호르몬은 신호 전달 물질이야. 그러니까 메신저야. 실제 일꾼은 그러니까 효도처럼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메신저. 야, 빨리 너 뭐 하래 이렇게 메시지 전해주는 물질을 바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이 분비해요. 그 호르몬 이름이 가스틴입니다. 가스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가스틴 호르몬이 분비가 된 후에 다시 위생세포, 그러니까 위에 점막세포죠. 위에 점막세포를 잡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은 위 점막세포가 쭉 있어. 내가 하나 세포야. 위 점막세포가 쭉 있어. 그럼 내가 가스를 분비해. 가스를 분비하게 되면 이 가스는 또 다른 위 점막세포를 잡아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얘는 호르몬이니까 효소 아니야. 호르몬이 분비해서 이 가스린이 위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위 샘세포를 잡아요. 위샘세포라고 하는 것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세포들이에요. 얘를 이제 찔러준다. 야, 빨리 소화해서 만들래? 라고서 찔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위샘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하나는 주세포가 있고요. 하나는 부세포가 있어요. 주세포, 부세포.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세포와 부세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뭐 메인하고 서브에 되겠죠. 주세포와 부세포가 있고 이 주세포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비해요. 그 다음에 부세포에서는 이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뭔가 또 다른 물질을 분비하게 돼요. 이 주세포에서 뭘 분비하냐면 바로 소화 효소를 분비해요. 그럼 위장에서
소화하는 것이 뭐야? 펩신. 펩신. 그렇죠. 펩신인데 펩신 자체를 분류하잖아요. 펩신 자체. 얘는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요. 펩시노겐. 이름 뒤에 노겐자가 붙은 거 어떠시냐면 아직 활성이 없어요. 아직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잠재성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 이유가 펩시노겐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왜 분해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펩시노겐을 분비하고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펩신이라고 하는 걸로 활성화되는 거죠. 펩시노겐은 활성이 없다. 얘는 아직 비활성 상태야. 비활성 상태고 펩신이 되어서야 비로소 활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로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어서 펩신이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그럼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비밀은 부세포에 숨어 있는데 이 부세포가 뭘 분배하냐면 이름도 살벌한 HCl. 이게 바로 뭐야? 염산. 염산을 분배. 이 염산을 분배했을 때 이 염산에 의해서 형성되는 pH가 2.0이에요. 2.0. 그래서 이 염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해를 돕게 돼요. 단백질은 나름대로 입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어떤 특정 온도, 특정한 pH로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pH가 맞지 않으면 단백질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근데 이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염산이 분해해서 pH가 2.0 바뀌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양이 바뀌어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입체 구조로 모양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염산이 작용을 해야지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중요한 기쁜 나지 않았어. 자, 그럼 이 염산의 역할이 뭔데요? 자, 염산이라는 길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얘는 효소의 활성화. 효소의 활성화를 높여주죠. 그러니까 펩시노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살균 작용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숟가락, 우리가 손 이런 것도 깨끗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그 세균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99% 이상의 세균들이 이 위에서 분대는 염산의 작용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살균돼요. 만약에 그 살균작용이 원하지 않아, 다 되지 않아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발생시키면 보시면 식중독이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살균이 발생돼요. 그리고 이 펩신은 단백질을 올리 펩타이드로 분해를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장의 pH는 몇이야? 2.0의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아껴뒀던 거, 아까 설명할 듯 말 듯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펩시노겐이 펩신 활성화되는데 펩신이 되어야만 비로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바로